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공성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사랑, 보살의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반야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공성, 즉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허무하거나 쓸쓸한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공성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공성, 즉 슈냐타라는 산스크리트 말은 부풀어 오르다 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풍선이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모든 현상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는 이 모든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왜 갖고 싶은 게 많을수록 불행할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인정받는 일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나요? 이는 우리가 행복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곧 그 상태에 적응해서 다시 이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더 큰 자극이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해져서 끝없는 욕구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소유 효과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실제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아 확장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아의 일부로 여깁니다. 내 집, 내 차, 내 직업, 내 가족까지도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협받거나 손상되면 자아 자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고 그 자아를 확장하고 보호하려는 욕구가 모든 집착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에서 자아를 담당하는 특정한 부위는 없습니다. 자아라는 느낌은 여러 뇌 영역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환상입니다. 마치 영화가 빠르게 연속된 정지 화면들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아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들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통해 비슷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많이 가질수록
추가로 얻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매우 맛있지만 10번째 아이스크림은 거의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가래는 목마름을 의미하는데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욕망을 충족시킬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성의 지혜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도 괜찮지만 그 결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심리적 유연성 개념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응적이고 창의적이며 행복한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결과는 신들의 몫이고 노력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예술가들을 보면 많은 경우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만 특정한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성과를 거둡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꿈. 공성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아,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자신을 돌아보세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들은 대부분 바뀌었고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으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당신이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몸, 감정, 생각, 기억 등을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은 매 순간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며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기억마저도 매번 재구성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억은 컴퓨터 파일처럼 고정된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에서는 그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이나 감정이 영향을 미쳐 기억이 변형됩니다. 즉, 우리의 과거마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경험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용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된 메가담스는 인간의 정체성을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 개가 가능하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실패했던 경험을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이야기로 엮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체성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아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주체의 해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정되고 통일된 주체라는 것은 근대의 착각이며 실제로는 복수의 정체성들이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다중자아 이론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하위 자아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집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모두 조금씩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라는 고정된 것은 없고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다양한 나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한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도 진짜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한순간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성공이나 성취도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것들 역시 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비판하거나 혐오할 대상도 없습니다. 단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뿐이고 그것들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동시에 자아도취나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나가 없다면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성취와 능력도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무아의 깨달음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연기,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고정된 개별적 존재가 없다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의 구분도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목화나 양털 같은 원료, 그것을 기르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 햇빛과 비와 토양, 방직 기술, 염료, 디자이너의 창의성, 공장 노동자들의 수고, 운송수단, 판매자 등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그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조건들도 또 다른 조건들에 의존합니다. 농부들은 씨앗과 농기구에 의존하고 씨앗은 이전 세대 식물들에 의존하며 농기구는 금속과 기술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선생 틱나타는 이를 상호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그 안에서 구름과 햇빛과 나무와 벌목꾼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종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태학도 같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생태계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이며 모든 생물들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한 종의 멸종이 전체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이론도 비슷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각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특성이 창발됩니다. 개별 뉴런은 의식을 갖지 못하지만 수많은 뉴런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의식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양자 얽힘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한때 상호작용했던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의 깨달음이 오면 분리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외로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할 때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남긴 영향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도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해하게 되어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지구 환경의 파괴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불평등이 결국 전체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도 바뀝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게임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면 나도 함께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법, 공성의 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왜 결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불안과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떨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질식 효과가 좋은 예입니다. 너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긴장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골프에서 중요한 퍼팅을 할 때나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찰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대로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정에 집중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하는데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와 집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것이고, 집착은 그 목표에 완전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가 유일한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시험 점수보다는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승진보다는 업무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결과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계획 A가 안 되면 계획 B, 계획 C가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세요.
6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7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들, 주변의 도움, 주어진 기회들에 감사하면 결과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듭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한 말이 이런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네 권리는 행동에만 있고 그 결과에는 없다. 행동의 결과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행동에도 집착하지 마라. 현대 경영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개선해 나가라고 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에 집중하는 접근법입니다. 애자일 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려 하지 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성장, 마인드셋도 이와 연결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은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고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기술, 공성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때로는 자신에게서 멀어져도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무소득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했을 때도 지지해주며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거나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질식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선택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라는 마음입니다. 질투도 소유욕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모든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상대방이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되 각자의 개별적인 시간과 공간도 존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우정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친구를 독점하려 하거나 자신과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지기를 바라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질투하면 우정이 깨집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통제하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며 때로는 더 좋은 기회를 위해 떠나는 것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공간, 시간, 친구, 취미, 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세요. 둘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성장이 나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여섯째, 헤어짐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지만 진정한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칼릴 지브라는 사랑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굴레를 만들지 마라. 차라리 둘 사이에 춤추는 바다가 있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 잔에서 마시지는 마라. 서로에게 빵을 나누어 주되 같은 덩어리에서 먹지는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각자 혼자 있게 하라.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애착 이론에서도 건강한 애착은 안전기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되 각자 독립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 공성의 지혜를 체득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행복이 좌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닐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즉시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짜증나는 비가 아니라 그냥 비가 온다고 받아들이고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이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판단은 우리를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웁니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하게 되고 나쁘다고 판단하면 거부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판단 없이 관찰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선택의 자유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의 자유, 즉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이런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결과에 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되 우쭐대지 않고 비판을 받으면 귀담아 듣되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고 실수하는 타인도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실수나 잘못도 그런 고통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명상이나 마음챙김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에서 1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점차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정에 라벨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불안하다, 지금 기쁘다처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종료 전 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집착했는지, 어떤 순간에 자유로웠는지 돌아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고 내일을 위한 배움으로 삼으세요.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연은 무상과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식물의 생장과 시듬을 보면서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거나 춤을 추는 것들은 현재 순간에 몰입하게 해주고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섯째,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일곱째, 봉사활동이나 나눔을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아홉째,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열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공성의 지혜로 사는 삶. 지금까지 우리는 공성의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성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덜 신경 쓰므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므로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어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팀워크도 더 좋아집니다. 개인적 성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균형을 찾을 수 있고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천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적용해보면 점차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집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다시 깨어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집착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며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이미 공성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공성의 지혜로 인해 더욱 자유롭고 평안하며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대반야경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집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깨어있는 일상을 만드는 반야수행의 실제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